자, 안녕하십니까. 라틴 아메리카, 정치, 수업을 하고 있는 최명호입니다. 그, 이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쪽에 그 기본적인 방침은 수업을 해라, 시험 기간에도. 마치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보지 않을 거라면 수업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역시 라틴 아메리카 정치 또 1교시 수업이고, 시험 기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 이 클래스를 통한 수업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내용과, 그 다음에, 중간 레포트를 좀 테마를 정하고 서술하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어,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도 하고, 뭐 이런 구성을, 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예, 뭐 따로 어떻게 원고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편하고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무엇이고 경제가 무엇이냐라는 개념 정의를 했을 때,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이 바로 경제이고, 그 다음에 권력, 권한, 혹은 뭐 힘, 파워 등을 통한 자원의 배분이 정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정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맞고 뭐 하나가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들어갔던 것은 어떤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게 가격 정의나 합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들인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수업 때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우리는 깡패가 될 껴라고 결정을 하고, 뭐, 플라자 호텔 합의나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사에서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정치사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IMF를 통한 어떤 구조조정 또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시장에 어울리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자본주의나 아니면 투기자본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것 또한 일국의 경제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따지면 무엇이 경제이고 무엇이 정치인지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쭉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노트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또 새롭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기억되기를 좀 바라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어, 해보려 해요. 여러 가지 기준점들 중에서 이 잘 흘러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저가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것을 소비하고, 그리고 중국은 판매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으로 미국 국채에 그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미국은 또 그 국채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달러를 찍어내고 기축통화가 유지되고, 뭐 이런 하나의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것은 뭐 금융자본주의 혹은 규제를 철폐하고 어떤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게 참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 실물 경제가 아니라 그냥 금융을 통해서 뭐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 좋다 나쁘다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출을 받고 대출을 통해서 뭐 부동산이나 뭐 일단 뭐 미국도 부동산이 문제였으니까요.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더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고, 더 빚을 많이 내고, 더 높은 그 가격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뭐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경제 행위라고 한다면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어, 이 굉장히 강력한 금융자본주의에 기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의 상승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가의 상승은 돈의 가치의 하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어,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매하는 것이 내일 구매하는 것보다 현명한 상황, 즉 상시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어, 전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 그게 진짜 버블인지 어느 선이 한계인지는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아주 가열차게 그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고 있다가 2007년, 8년서부터 뭐라고 할까요? 풍선에 바람이 슬그머니 빠졌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풍선이 엄청 더 커졌다고 해야 될지, 뭐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7년, 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미국은 뭐 Q1, Q2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양적 완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뭐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양적 완화는 일단은 요 주제는 따로 좀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것을 통해서 실물 경제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달러 수익을 얻고 달러 국채를 사던 중국의 입장도 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상당히 컸었고, 그때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융위기가 오고 나니까 미국도 뭔가를 좀 돌아보아야 되겠죠. 뭐가 이렇게 문제였냐라고 보니까, 일단 미국이 에너지, 즉 원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 그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을 뽑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싸게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유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봤더니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가로 수입해오던 에너지가 가격이 뛰었어요. 그게 한 원인이 그, 그 경기 침체의 원인을 한 100으로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막 이렇게 수치로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그 당시 2007년, 8년도에 중국의 생산력은, 전 세계의 철광석의 한 50% 정도를 소비할 정도로, 사실 뭐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일단 에너지가 가격이 많이 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에너지가, 어, 원래 자급도 가능한 국가였고, 그 다음에 수업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원유 가격이 많이 뛰고 오일 쇼크가 있어서, 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어려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폴 월커니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가열차게 또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동시에 이 어떤 수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익이 있었냐면, 이제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는 거의 고정돼 있는, 환율도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매일 그냥 월세를 받는 것 같은 그 수익을 얻어냈다면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에너지 가격이 매번 다르게 올라가니까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어들일 수가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F몇 비행기 되게 멋있던데, 사실 우리 지금 중세제 같은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계속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거든. 그래서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데, 너네 저 비행기 좀 살 수 있을까? 너네 무기, 뭐 탱크 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얘기하는 군산복합체로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 무기류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기라는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 판매를 통해서 미국이 수익을 많이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손해는 많이 보지 않았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중동도 그 부동산 개발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수도도 좀 멋지게 짓고 싶고, 날이 많이 덥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에어컨도 좀 빵빵하게 깔면서 살기가 좋은 환경에 뭐 도시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좀 농사가 가능하게 할 수는 없나 뭐 이런 것도 어,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유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갖게 됐으니까 이것을 통한 소비 활동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토목공사나 여러 가지 소비 활동들이 중국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니까 뭐 중동 지역에만 한정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원유를 구입하면서 들어갔던 돈이 거의 이제 그 중동 지역이 마치 중국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국채를 사주는 것과 비슷하게 소비 활동을 해줬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좀 더 전이가 돼갔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물 경제에서 중국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국채를 사주고, 요 구조가 안정적이고 뭐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점점 더 저가로 많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이 어려워진 모든 원인이 사실은 중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고 권위적으로 혹은 권력을 이용해서 미국 쪽은 어떤 이 수익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좀 조정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 부시에서 오바마로 넘어가고 막 이런 과정에서 어, 상황이 좀 녹록치 않습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 플라자 합의를 생각해 보면 독일이나 일본은 미국과 안보로 엮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 뭐 공산 진영을 비롯해서 80년대에는 그 유럽은 이런 안보의 위기가 걸려 있었고, 그래서 안보라는 측면에 미국의 의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뭐 사실 그 냉전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있긴 합니다만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성향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소련이 있고, 뭐 이런 상황들,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들에서 마찬가지로 안보로 엮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유대니 뭐 이런 얘기를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본 또한 미국의 국방력에 현재까지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안보라는 데에 발목을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굴복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일단 중국과 미국은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하죠. 그리고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보로 엮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 그,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는 게, 이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이것이 아직 사실로 확실히 입증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되게 재밌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참전을 하면서 중국을 좀 패싱한 것 같은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관계라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뭐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단언키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도 지금 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 사실 뉴스가, 예,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중동 지역도 이제 어떻게 확전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유가가 어떻게 변해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좀, 그, 어버버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엮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더 좀 자주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금,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또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는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하나의 한 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돌아보니까 지금 경제 위기의 모든 원인이 중국에게서 비롯된 면이 있다. 그러면 중국과의 그 관계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경제적인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는 그렇게 당할 수는 없다. 우리도 할 만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패권 경쟁에 대해서는 또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예, 일단 여러 가지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은 좀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어떤 개념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1대1로라고 부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개발은행 뭐 이렇게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뭐 미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오바마 그 정권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돼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1대1로를 통해서 주변 국가를 굉장히 착취를 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뭐 중국도 홍콩을 한 100년 정도 영국에 불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뺏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되찾기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게만 좀 엄밀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가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나름 아주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강력한 자본으로서 주변 국가들을 좀 이렇게 좋은 표현을 찾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좀 수탈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높은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항만 사용권 뭐 100년치를 그의 권리를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냐면, 자, 미국은 녹색 혹은 친환경, 뭐 녹색 성장 이런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분명히 제1세계가 있었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자원을 수출하면서 모노컬처라고 하는 단일 작물 혹은 단일 자원에 기대 있는 경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수입 대체화 산업이라는 것도 추진하게 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것은 이후에 저희 수업에 한번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일단 뭐 그게 실패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이제 단일 작물, 단일 자원에 기대는 경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뭐 전후에 한국, 일본, 독일, 뭐 대만 뭐 이런 국가들이 성장한 것과 비슷하게 아주 제조업 국가로서 균질한 경제 성장, 그다음에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갖추려 하는 노력들을 하죠. 물론 그게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어, 산업이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제조업들이 오프쇼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중화학공업이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게 되고 중국으로 이제 그 서구권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뭐 애플도 현재까지 중국 공장을 뺀다는 얘기도 있긴 했는데 현재까지 뭐 아무튼 잘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자인드 바이 뭐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 세계의 제조업이 중국으로 몰리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죠. 자원도 많이 소비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 여러 가지로 더 개발하게 되고, 더 환경오염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반하는 국가인 것처럼 중국을 몰고 가는데, 사실 뭐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도 사실은 좀 친환경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리고 또 미국은 한 번도 저 뭐 친환경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파리 협약에서 트럼프가 탈퇴하기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친환경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탈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이냐? 뭐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좀 사람들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기준으로 중국을 좀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옥조아 매기 시작했던 하나의 전술이었고, 그리고 어, 중국은 그 여러 가지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쪽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자원을 덜 수입할 수는 없고, 뭐 쉬운 예로 브라질에서 옥수수나 대두나 뭐 이런 것을 수입하는데 상당한 양이 중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브라질은 대두 수출을 위해서 또 상당한 밀림을 손상시키면서 또 대두 농장을 확대하고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을 비판을 하는 관점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농사를 위해서 농장지를 확대하는 것을 어, 환경의 파괴라고 본다면 사실 농경 자체가 이제 환경의 파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약간 논쟁적인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자, 아무튼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어를 하게 되냐면 태양광 패널이니 혹은 뭐 풍력 발전을 위한 터빈이니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2차 배터리,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흥국이든 뭐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면 시장 법칙에 따라가게 된다면 태양광 패널은 중국산을 사는 것, 그다음에 뭐 수력이나 뭐 풍력 터빈도 중국산을 사는 것, 그다음에 어, 뭐 내연기관이 아니라 중국산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하겠죠. 예, 그리고 시장에 맞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친환경을 들고 나오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EU가 또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장서서 이 친환경의 그 아젠다를 선점하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그 탄소 배출권, 뭐 아리백이니 뭐 이런 거 뭐 대선 기간에도 나왔습니다만 탄소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게 해서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게 할 수 있게도 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제 기억으로는 2005년, 2006년에 내연기관을 금지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발표해 나갔었습니다. 물론 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것은 조금 그
어, 계획대로는 못할 것 같다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에너지 전환을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그래서 기술 개발도 계속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계속 가야 되지만, 어, 우리가 계획했던 그 에너지 전환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친환경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려 했다면 중국은 이것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풀어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상황을 이제 전 세계가 친환경이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좀 늦추면서, 물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뭐 원전이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대안적인 에너지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태양광을 포함해서 예전과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기후 펀딩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1,000억 불 기준으로 시작하는데 유엔이 주도해가지고 이런 에너지 전환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기후 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후 재정도 현명하게 사용된다면 중국산 물건을 사서 신흥국에게 대량으로 공급해주고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으나 그럴 일은 없죠. 예, 그럴 일은 없죠. 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은 경제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정치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녹색이든 기후든 이런 쪽의 부분들은 좀 정치 쪽으로 옮겨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쪽에서는 서로의 주판을 튕겨보면서 어느 쪽에 가장 큰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후 재정의 펀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단 중동 국가들이 많고요. 전통적인 에너지 수출 국가, 그러니까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뭐 기후 재정이고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면서도 이제 실제로는 이 석유의 시대가 조금 더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면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면,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정치적인 면으로 구분해 보면 조금씩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브라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나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뭐 어떤 부분은 흡사한 면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른 면도 있는데, 좀 정치적으로 그래도 라틴 아메리카가 좀 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노컬처라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자원의 국유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뭐 전부라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 부분 공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와는 조금 그래도 구분되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부분들의 결정들, 정치적인 결정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뭐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안으로 메르코스루와 그 EU가 FTA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한다는 얘기죠. 상당히 재밌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FTA에 관련된 뉴스를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FTA에 관련된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심축들을 얘기했는데, 이름이 나오면서도 빠져있던 게 사실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또 EU 뭐 이런 곳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합은 어떤 부분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또 대체하는 현명함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진 유럽에서는 결국 미국에서 그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르코수르와 FTA를 하게 되면 어떤 류의 대안들 혹은 히든 카드들을 하나 정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자원의 수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라틴 아메리카는 중국이나 기타 기존에 거래하던 지역 말고 또 하나의 어떤 옵션을 갖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또 각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 상황의 변화들을 또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도 뭐 핑크 타이드니 네오 핑크 타이드니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 뭐 우리나라하고도 좀 흡사하다고 할 수 있고 미국하고도 좀 흡사하다고 할 수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선거 결과들이 이렇게 좀 뭐 좌우 아니면은 보수 진보 아니면 뭐 친미 반미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류의 결정들을 내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이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런 테마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좀 문제시되는 주목할 만한 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후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변해가는 이 시즌에 우리가 나름 연구다운 연구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중간 레포트는 E 클래스에 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말에 구성하게 될 레포트의 주제, 테마를 생각해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시되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정말 재밌겠다 싶은 거 하나 둘씩 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테마들을 잘 발전시켜서 좋은 레포트를 또 하나 완성하게 되면 그것이 그저 한 학기의 성적만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두고 볼 수 있는 본인의 든든한 어떤 실적, 뭐 결과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출석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그럴 겸해서 이렇게 혼자 준비를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어갔네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보지 않고 대본도 없이 뭐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 그 다음에 권력을 통한 자원의 배분 우리가 구분해 보면서 정치와 경제를 구분해 보고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관계, 국제정치, 그 다음에 일국 내의 정치, 경제 상황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